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하버드의 석학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미국 내 한국 열풍 때문인데요. 한국인 사칭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 교수 레이첼 스톤입니다. 20년 넘게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왔죠. 제 연구실 책장에는 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분석한 수많은 논문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196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늘 의문이었습니다. 2024년 봄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특별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신흥 경제 모델과 그 한계점이라는 주제였죠. 저는 그날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경제 모델을 철저히 학습하고 모방했기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죠. 제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도쿄대학의 미우라 타카시 교수였습니다. 스톤 교수님, 한국의 성공이 미국 시스템 덕분이라고요? 그건 틀렸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산업화 모델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독창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단순한 모방국가죠.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우라 교수의 말에는 명백한 비하 의도가 느껴졌죠. 저도 한국을 미국의 모방이라고 평가했지만 미우라 교수의 발언은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미우라 교수님. 제가 보기에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연평균 8%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죠.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 하기만 해서는 불가능한 성과입니다. 제 반박에 미우라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스톤 교수님, 한국만의 독창성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한국의 어떤 점이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건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모두 논문과 책으로만 접한 한국이었죠.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구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미우라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한국의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한국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내겠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선언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우라 교수는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다른 교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한 관심이 느껴졌죠. 이렇게 제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단순히 미우라 교수의 도발에 대한 반박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진정한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 미국과 일본의 단순한 모방국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온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계획, 1970년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 그리고 놀라운 경제 성장률.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모방의 결과일까요? 곧 시작될 한국에서의 연구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죠. 저는 서둘러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거죠.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맞나요? 제가 책으로만 보았던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달랐죠.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시스템들.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철도였습니다. 정확히 43분.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착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확성이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서울역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전혀 혼잡스럽지 않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버드 도서관에서 본 자료들은 다 틀린 걸까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오토바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배달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배달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호기심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주문했더니 놀랍게도 30분 만에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였는데도 말이죠. 이건 마치 완벽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거리가 젖어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벌써 거리 곳곳에서 청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이 자기 가게 앞을 쓸고 닦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빨리빨리. 이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처음엔 조급하고 불안정해 보였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두름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지만 지하철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어떤 칸이 덜 붐비는지까지 알 수 있더군요. 강남역에 도착해보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빼곡히 들어선 빌딩 숲, 그리고 그 사이를 바삐 오가는 사람들.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떠올랐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곳의 에너지는 더 역동적이었고 더 젊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바쁨이 아닌 무언가를 이루려는 강한 의지였죠. 미우라 교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불현듯 하버드에서의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도시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과연 단순한 모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날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가 진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의 모습이 재현된 전시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천 명의 선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수험생들의 답안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현대 한국의 교육열과 닮았네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지나친 경쟁 문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을 이어온 한국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글 창제 과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창제 과정이었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철저히 연구하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문자를 만들었다니. 이것이야말로 창조적 혁신 아닌가요? 박물관을 나와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과 맞서 싸웠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을 살펴볼수록 이것이 사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매일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득 미국 독립전쟁이 떠올랐습니다. 영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서 싸운 미국의 독립군처럼 이순신 장군도 열세한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전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혁신적인 전략,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국립현대미술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다룬 특별전을 보게 됐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속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의 산업혁명은 200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50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첨단 산업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모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시장 한켠에는 당시 노동자들의 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특별한 정신을. 그것은 단순한 근면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악바리 근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연구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교육열, 위기 속에서 피어난 창조적 혁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악바리 근성. 이것이 한국을 만든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 경제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미우라 타카시 교수였습니다. 스톤 교수,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셨나요? 미우라 교수의 말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보여주는 혁신성에 대해 발표하고 싶군요. 컨퍼런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발표자는 미우라 교수였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의 개보하기였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을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일본 소니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도요타의 생산 방식을 모방했죠. 독자적인 혁신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국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우라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 기업들의 최근 성과를 살펴보셨나요? 삼성전자는 이미 소니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도요타와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죠. 미우라 교수가 표정을 구겼습니다. 그건 단순히 규모의 성장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일본 기업들의 모방에 불과하죠. 이번에는 제가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세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접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이게 어떻게 모방입니까?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미우라 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만 고집하는 일본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전략이죠. 이것도 모방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한국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혁신은 속도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상용화하는 속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 이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우라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라는 것도 결국 일본식 개선 문화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카이젠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제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차례였습니다. LG전자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했죠. 이 공장은 일본의 생산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생산성은 일본 기업들의 공장을 훨씬 뛰어넘었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미우라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아니요, 미우라 교수님.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모방자가 아닌 혁신자가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연구하며 본 것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창조적 파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 정말 독창적인 것이라면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한국의 산업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한 것이죠. 그곳에서 저는 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이라고 합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한 노신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민수 전 부회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1967년 자동차 한 대 만들어 본 적 없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죠. 박 전 부회장의 말씀에 숨겨진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품을 조립하는 것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직원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했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포기는 없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생산 시스템은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일본이나 독일 것을 베낀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혁신이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정호 전 사장님은 30년간 연구개발을 이끌어온 분이었습니다. 1974년 우리가 처음 전자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흑백 TV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비웃었죠. 김 전 사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빼곡히 적힌 연구 기록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10년 걸려 이룬 것을 우리는 3년 만에 해내야 했으니까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LG전자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성준 전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우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 부사장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테네시주에 직접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프리미엄 세탁기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적 혁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따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고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업의 DNA입니다. 박 전 부회장의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벤처기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신재생에너지까지. 이전에는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 뛰었다면 이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있죠.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 한국 기업들은 바로 그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런 혁신 정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연구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혁신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눈에 띈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2021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124.5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한류의 발상지인 강남의 연예기획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건 또 다른 차원의 혁신이었습니다. 새벽 3시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아이돌 연습생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강도 훈련이 정말 필요한가요? 이 질문에 20년 경력의 김현우 트레이너가 답했습니다. 스톤 교수님, 세계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완벽한 실력과 퍼포먼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죠.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연습실 한편에 걸린 스케줄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컬, 댄스, 외국어, 매너 교육까지 마치 하나의 작은 학교 같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아티스트를 키워내는 거죠. 이건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찾았습니다. 밤샘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박성민 PD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죠. 유교적 가치관과 현대적 갈등을 조화롭게 담아내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의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빠른 제작 시스템도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방송 직전까지 시청자 반응을 반영해 대본을 수정하죠. 위험할 수 있지만
이런 도전이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냅니다.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감독의 작품들은 이미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최재원 이사를 만났습니다. 한국 영화의 독창성은 장르의 혼합에 있습니다. 코미디와 비극, 액션과 드라마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죠. 할리우드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색깔입니다. 한류의 경제적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류로 인한 수출, 유발 효과가 37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산업이 아닌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의 안무 연습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연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힘들지 않나요? 제 물음에 한 연습생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게 저희의 꿈이니까요. 이 과정이 즐겁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류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노력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즐기는 문화, 그리고 세계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산업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혁신의 결정체였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콘텐츠, 효율적인 제작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연구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버드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혁신과 창조성을 세계 학계에 알려야 했습니다. 3개월간의 한국 연구를 마치고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소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석학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석 앞줄에는 미우라 타카시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혁신 모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모방국가로 평가절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경제 성장률 그래프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연평균 8%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입니다. 미우라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일본의 고도 성장을 모방한 결과 아닙니까? 한국은 일본의 발전 모델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차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보시죠. 왜 일본은 자신들의 모델로는 한국의 성과를 따라잡지 못하는 걸까요? 전자산업을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현대자동차는 도요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혁신은 속도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속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파괴의 과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문화산업 수출액 통계였습니다. 2021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124.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한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미국과 일본의 영향 덕분 아닙니까?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독창적으로 융합했습니다. K-팝을 보십시오. 서구의 음악 요소와 한국의 독특한 트레이닝 시스템이 만나 전혀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어서 한국 기업의 혁신 사례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LG전자가 미국 테네시주에 설립한 공장을 보십시오. 기존의 어떤 생산 방식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게 바로 한국식 혁신입니다. 미우라 교수가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기술은 서구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한국은 배운 것을 토대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닌 혁신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우라 교수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한국만의 독특한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모방자가 아닌 혁신자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교수들이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우라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스톤 교수, 제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같네요. 앞으로는 한국의 혁신을 더 주의 깊게 연구해봐야겠습니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의 붉은 노을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한국에서 쓴 연구 노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울에 첫 발을 디뎠던 순간,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만난 노 사장님의 이야기, 밤늦게까지 연습하던 아이돌 연습생들의 모습까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경제 성장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연구 노트 맨 앞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써놓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단순한 모방 국가인가? 이제는 그 답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꺼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노선들이 마치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오히려 한국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투지,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갈망,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까지. 연구실 벽에 걸린 세계지도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 됐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나라죠. 제 책상 위에는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너베이션 언드 에코나믹 그로스 더 코리언 마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의 혁신 모델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바라본 서울의 석양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 혁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도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즐길 줄 아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연구실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는 한국의 도전과 혁신을 주목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된 것이죠. 제 책상 위에는 다음 한국 방문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자가 아닌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끌어갈 새로운 미래를 함께 보기 위해서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